뉴스픽.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저희도 든든합니다. 오늘 유튜브로는 70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콩 앱으로도 저희 요즘에 보이는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태현님, 김현옥님, 황상원님 들어오셨고요. 유튜브로는 미무스와님, 써니스카이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새 정부 장관 1차 인선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어떤 인물들이 이제 후보로 지명이 됐는지,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조으론 변호사께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의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전 합참차장,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네.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호연 전 경북대 병원장, 그리고 지금 폐지를 한다라고 했던 여성가족부에도 장관을 지금 지명한 상태인데요. 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내정이 됐고요. 그렇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이 인선 기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에도 말을 했다시피 할당과 안배는 없다. 이 기준을 내세운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의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을 했다. 네.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보면 전문성을 중점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기재부라든지 국방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그 해당 부처의 과거 관료 출신이고요. 네. 산업부나 과기부 그리고 복지부에는 그 해당 분야에 명망 있는 교수나 전문가가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이제 이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60.5세고요. 60.5세.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지금 4명. 네. 그리고 영남 출신이 5명입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 1명이다 보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뭐 30대 장관을 내세우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은 지금 아직까지는 충족하지 못한 점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 안배 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번에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대 장관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했던 그 호언장담을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 칼럼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어요. 자, 후보 몇몇에 대한 지금 평가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전혜원 교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출산 기피 부담금이란 글을 봤을 때 굉장히 어이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참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옛날에 쓴 글이고 네.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청문회에서 분명히 질의가 나올 테니까요. 어떤 해명을 할지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전문성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어딜까 생각을 봤을 때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예민했던 사안이 부동산과 젠더 갈등이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네. 근데 이 부동산 문제를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이 됐다. 물론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 제주지사가 국회 경험이 있습니다만 국회 국토일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제 굉장히 검증에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공세를 할 인물 중에 한 명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아닐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봐야겠고요. 여성가족부도 사실은 지금
폐지를 유예해 놓은 상태잖아요. 폐지 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라든가 국회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다시 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김영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를 하면서 이런 안을 다룬 적이 있지만 잘못하면 정말 많은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여가부 폐지라는 수순을 밟기 위해서 온 인물이 아니라는 지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역대 어느 청문회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어쨌든 개각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영남이 5명, 대구 2, 경남 2, 경북 1, 네. 호남 0, 강원 0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외쳤는데 호남 0, 강원 0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건 너무 특정 지역 아니야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각을 할 때 능력이라는 면이 꼭 인수위 출신이라 캠프 출신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세대 그렇죠. 통합이라든가 갈등 통합 차원에서 지역을 분배라는 것이지 능력 없는 사람한테 꼭 강제로 준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 개각에서는 좀 다양성이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다양성과 30대 뭐 세대의 통합, 뭐 지역 뭐 그 외의 통합 여러 가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금 얘기들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분의 후보를 지금 후보자를 얘기하시면서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좀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얘기를.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원희룡 인수위 지금 현재 기획위원장이죠.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민주당 등에서 검증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이미 다 계획안들이 서 있다라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장관으로 내정이 돼서 이런 정책적인 기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정책들이 마련이 돼 있고 이것을 정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정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도리어 다 이제 낫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야당과 이제 앞으로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이루어 나갈지 그러한 능력에 있어서 이제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금 내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릉 수긍하는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게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물일까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대장동 일타 강사로 그렇죠. 유튜브 그 네. 강의까지 찍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렸죠. 굉장히 강도 높게 민주당과 그 이재명 전 후보를 비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민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의심이 되고요. 그러네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네. 그 다양성 측면이 지금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8개 부처 중에 8개 부처만 지금 인선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개의 인선이 아직 남아있는데 남아있죠. 네. 그 인사는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철수 계의 인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 8분만 딱 보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네.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내로 10명의 또 추가 인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보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네, 평가 자체는 좀 전체를 보고서는 평가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몇 가지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저는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다양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은 1차 내각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비판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인수위 자체가 서운함이라고 해서 여성위원들 너무 지적한 적고 적이 있었죠. 네, 서울대 50대 남성인데 1차 개각도 이렇다 보니까 아마 우려가 더 커졌는데 뭐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제까지 당선인이라든가 당시 후보의 생각과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캠프에 들어가도 굉장히 좀
어렵게 캠프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수정 교수가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또 신재 여성정치 네트워크 전 대표가 그랬었고 인수위 과정에서는 과거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 칼럼을 썼던 인물이 국민통합 관련한 일을 하려다가 또 결국 나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고 그런 과정인데 네. 이제까지 보인 모습은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내각은 조금 폭넓은 사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청년이 없다라는 비판 때문에 분명히 청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나이만 젊고 구태 정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년 정치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혐오를 일삼는다던가 또는 그런 갈라치기 정치에 앞장선다던가 캠프 내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안 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을 발탁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매우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청년 정치인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지금 적극 공감한 부분이 그 청년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정말 잘 짚어주신 네.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인선에도 청년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이나 대선 선거 그렇죠. 과정에 있어서 뭐 30대 장관이 뭐 여러 명이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발언도 하신 걸로 있었죠.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 30대 장관 지금 지명된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30대 장관이나 어떤 인선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인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30대가 30대라는 나이만으로 어떻게 지명이 되고 인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이 정말 청년들의, 전문성을 네.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편협하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국민을 화합과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인물인지 모든 점을 다 점검을 해서 30대 장관을 내세워야지 단순히 나이만으로는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부처가 지금 이제 한 1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디에 30대 장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몇 가지 조건들을 서로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것을 또 앞으로 기대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행정안전부 쪽은 사실은 관료 출신들이 많이 발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아마 30대 장관을 발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예.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다른 부서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조직 개편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한시적 자리에 30대 젊은이를 발탁했을 때 사실 그것도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라질 수 있는 부서에 그렇죠. 예, 예. 배치를 한다면 그건 더 논란이 커질 네네.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되고 외교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이라든가 외교 그렇죠. 안보 분야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너무 적은 인물을 발탁하기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려보면 몇 개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전문성도 있고 뭐 좋은 의지도 있고 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젊은 인재들을 영입할 때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겠지만 일부는 나중에 굉장히 좀 호된 검증자를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만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례 때문에 거봐라 젊은 사람들 쓰니까 그런 일 나지란 말 나지 않도록 잘 검증을 해서 좋은 후보를 좀 내세웠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장관으로 내정되는 30대가 과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런 업무를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능력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30대 장관이 내정이 된다면 뭐 외교부나 이런 부분은 교수님 말씀도 전문성이 더 하셨다시피 요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험을 그나마 직접적 체감을 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30대 장관 아니면 40대 장관이 네.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네.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저희가 많이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이어서 이게 아직도 안 됐나, 또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가 지금 오늘로 3년이 됐습니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은 지도 벌써 1년이 또 지났고요. 그런데 후속 입법이 시간 내에 지금 계속 되지가 않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이 내용 좀 들여다보면서 지금 무엇이 마련이 돼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해보죠. 정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아이템을 다룰 때마다 가슴이 정말 답답한 게 왜냐하면 네. 저희도 이 아이템을 여러 번 다뤘는데 네. 아직도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 순으로 짚어보면 2019년 4월 11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네. 2020년 말까지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1월 1일 0시부로 낙태죄는 없어진 거죠. 그렇죠. 사실상 네. 처벌이라든가 이런 법은 사라졌지만 대체 입법 이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제대로 안 됐는데요. 네. 정부에서 임신 14주까지는 전면 허용하고 15주에서 24주에는 조건부 허용, 25주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 주수를 제한해 둔 거잖아요. 네. 이게 당시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좀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성단체의 경우는 뭐냐면 이건 사실상 기존의 낙태죄를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하지만 종교계는 거꾸로 생명 경시를 부추기싸다 하면서 양측이 다 반발했었는데 예. 어쨌든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을 낙태죄라는 것이 없어지는 이후에 그러면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이라든가 네. 여성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대체 입법 작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보건단체 등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강조한 바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임신 중지에 관해서 병원에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안 해준다던가 굉장히 위험한 듯 한다던가 뭔가 지금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지금 임신 중지약 먹는 네. 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유통하게 해달라고 계속 전문가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안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으로 이걸 구매하거나.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 가서 잘 모르고 이것을 구매한다는 건데 네. 그러느니 차라리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식약처에서도 이에 대한 심의를 좀 서둘러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임신 중지 수술에 대해서 건강보험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미성년자라든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비용 때문에 계속 미루다 보니 원치 않는 출산을 하다 보니 굉장히 불행한 일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영아유기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나중에 부랴부랴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네.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와 국회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후속 입법 논의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지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입법 공백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짚어주신 거 외에 혹시 또 더 중요한 부분 놓친 건 없는지 네, 두 분 말씀 더 들어보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후속 입법이 2020년 10월경에 이제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사회 각층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가 그렇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작년 2월에 이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월에 머물러 있는 게 1년이 지나고서도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논의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제 형법의 형사 처벌 조항은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하고 없고. 또 이 병원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의 혼란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인터넷으로 불법 의약품을 유통을 해서 이제 복용을 하고 그 중에는 실제 약물이 아닌 아예 부작용이 너무 심한 뭐 승인이 안 난
이런 약물까지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일반인들이 문제라는 구분을 거죠. 못하겠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3년간 이제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그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사례를 그 네. 신영훈 의원실에서 이제 발표를 한 조사를 게 했으니까. 있는데요. 네. 이제 온라인에서 불법 그 의약품 판매 적발 사례가 3년 동안 16,809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임신 중단 의약품이 5,833건입니다. 반이 그러면 전체의 넘나요? 한 40%가 네, 반에 가깝군요. 이 임신 중단 예. 의약품을 불법으로 불법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그 최근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 최근 5년 이내 임신 중단 경험이 있는 사람 602명 중에 네. 31%가 그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을 해서 임신을 중단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들이 물론 병원에 가서 임신 중단 수술, 시술을 하는 것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의약품에 접근이 쉽고 복용 방법이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규제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불법적으로 온라인으로 유통을 해서 더 부작용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사분이랑 의사분들에게 예. 좀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의약품이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의약품 중에 하나가 지금 미프지미소라는 네. 그 약품인데요. 지금 30년간 76개국에서 사용 중이고 이게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05년에 이 약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약이 안전하냐? 그럼 그냥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해도 먹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미 승인이 난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건 해요. 해외에서의 경우고 네. 우리는 그리고 따로 그걸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승인이 되지 않았고 네. 만약에 승인이 되다고 임상 하더라도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상 우리도. 실험을 네. 또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기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임상 실험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요. 실제로 이게 유통되고 있고 승인이 돼서 처방이 내려지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 약을요. 그냥 약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의사의 정확한 판단 네. 그리고 의사가 그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의사 보는 앞에서 그 약을 복용을 하고 그 후에 실제로 임신 중단이 잘 되었는지 또 체크를 의사가 해야 또 되는. 체크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다 없죠. 불법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이 정말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낙태죄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가장 큰 이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는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불법 시술이라든지 불법 의약품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없는 이 환경에서는 과연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 그러네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네, 오늘 좀 뭐 의약품 관련해서까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